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규령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우리 교민과 그 가족 14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5명입니다. 네, 현재 국내 확진자는 어제 그대로 28명이고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오늘 퇴원해 퇴원 환자는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뜻하는 코비드-19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말로는 코로나19로 부르게 됐는데요. 저희도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 소식입니다. 140여 명이 귀국해 의심 증상이 있는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나머지 사람들은 이천국방어학원에서 2주 동안의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린 건 오전 6시 23분쯤. 세 번째 전세기에는 모두 147명이 탑승했는데 처음으로 중국인들이 탑승했습니다. 중국 국적이라도 우리 교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관계를 입증하면 탑승할 수 있게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겁니다. 다만 중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민이 증상을 보였고 중국 당국이 출국을 허용하지 않자 부부가 함께 탑승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미소지자의 경우는 우리 총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한다든지 한국에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또 국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희들이 전부 출력을 해서 지금 김포공항에서 검역을 거친 뒤 의심 증상이 있는 일부 교민을 제외하고 140명은 버스를 이용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국방어학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항의나 반발은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버스부터 꼼꼼하게 소독한 뒤 교민들은 차례로 임시생활관에 입실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140명은 지상 4층 규모의 350여 개의 1인실이 있는 이곳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된 채 생활합니다.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제외하면 모두 1인 1실에서 생활하고 하루에 2번 체온을 재서 의료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우한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4차 전세기 파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우한에서 3차로 귀국한 교민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된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각각 기침과 미열,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체,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구급차들이 줄지어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3차 교민 가운데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를 태운 차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음압구급차 한 대당 유증상 교민이 1명씩 타고 있는데요. 이곳 건물 지상 통로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격리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왔는데 성인 5명, 자녀 2명입니다. 자녀 2명은 증상이 없지만 어머니들과 분리해 보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함께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11살의 아동하고 15개월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분리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일단 같이 그 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을 했고. 유증상 교민 5명 중 1명은 기내에서 나머지 4명은 김포공항 검역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신 분은 소위 그 퍼스트 클래스 1등석으로 배치를 했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석으로 배치를 하고. 유증상 교민들은 격리병상으로 옮겨진 뒤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검체도 채취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1, 2차 유증상 교민 때와는 달리 질병관리본부가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이번 검사에선 새로 도입된 RT-PCR 검사법을 사용해 결과가 더 일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오늘 잇따라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환자는 명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3번, 17번 환자 그리고 원광대병원에 있던 8번 환자입니다. 네, 3사람은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 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2번 연속으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28명까지 확인된 전체 확진 환자의 25%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 퇴원한 3명 가운데 17번 환자,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에 감염 판정을 받았죠. 네, 그랬죠. 이 환자는 취재진과 만나서 독한 독감의 느낌이었다며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7번 환자입니다. 예. 제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저희 우리나라처럼 초기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뭐 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독한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나머지 환자분들도 병원에 다 계시는데요.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 제품 1개가 추가로 승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하루에 500건에서 1000건 정도 진단 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하나가 추가되면서 하루에 10,000명분까지 공급될 수 있고 검사 기관의 수도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분양해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 공급이 확대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하루 10,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약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번 추가 승인된 그 시약, 진단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 제품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며 시약 공급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현재 46개 민간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데 신청 기관이 많아 20곳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연구기관 등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신규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 감염된 경우도 있어 언제가 코로나19의 정점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우리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어제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135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감염자 39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네, 크루즈선 웨이 감염자까지 합치면 일본 내 감염자는 200명을 넘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는 처음인데요.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또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자 50여 명에 대해 새로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이미 확인된 135명까지 합쳐 선내 감염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まず船内にいる乗客の皆さんの健康確保に最大に配慮しつつ PCR検査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배에서 검역을 담당했던 검역관 1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검역관은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밤까지 단 하루 동안 탑승자들에게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질문지를 배포해 수거하고 체온을 재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장갑과 마스크는 꼈지만 전신 방호복이나 고글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問診票を取り扱うとき、あるいは体温計を最後片付けるときなんかにそこにもしかしたら飛沫が残ってて、それで思わずちょっとやれやれって触っちゃったのか。 3,7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아직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선상 감염자 중에서는
일본인 3명과 외국인 1명 등 4명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안에는 아직도 3,500여 명이 객실 등에 격리돼 있고 우리 국민도 14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확인된 감염자 170여 명과 검역관 1명, 그리고 크루즈선 이외 감염자까지 합치면 일본 내 감염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 중국 외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크루즈선의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네, 한국인 탑승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윤희찬 요코하마 주재 한국 총영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긴급한 영사 업무 등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14명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이제 이 탑승한 우리 한국분 승객 모두 좀 이제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 탑승자 가운데 아직 확진 환자는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감염 검사를 받은 분들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를 검사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탑승객 492명에 대해서 이 감염 검사를 했다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영사관에서 한국인 탑승자들하고는 어떻게 연락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두 분은 뭐 핸드폰이 어떻게 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위성폰이라든가 또 우리 승객 중에 있는 분이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고 했고 또 오늘 오후 영사관에서 물품을 전달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객실에서 이제 오래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좀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치하고 그다음에 컵라면 그리고 이제 칫솔 치약 그리고 이제 파스 같은 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오늘 12분에 대해 가지고 이 12품목 155점을 저희가 이제 전달했습니다. 네, 배 안에서 격리 생활이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많이들 불편하고 불안할 텐데 격리돼 있는 탑승객들은 객실 밖으로 아예 못 나오고 있는 겁니까? 객실 밖으로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객실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화라든가 인터넷 같은 것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본 정부는 19일쯤 해상 격리 조치를 푼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9일에 해제가 될 건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일이 이제 하는 날짜인데 이제 그거를 현재로서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19일 날로 하선을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 우한 교민들과는 달리 이분들에 대한 국내 이송 계획은 없다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그 배 승객 중에서 이송을 간절히 원하거나 이런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이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했듯이 이제 상황 변화가 생길 경우에 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사관에서는 이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사 조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라든가 필요할 경우는 이제 물품 지원 등 그 경사 조력을 뭐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찬 요코하마 주재 한국 총영사와 사전에 인터뷰한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된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 네. 예. 우선 발원지인 중국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97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 수는요 1,113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2,015명이 추가됐고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누적 확진자 44,653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일부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 3,000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과 11일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8일에는 89명, 그리고 9일에는 97명, 그리고 10일에는 108명에서 11일 97명을 다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로운 확진자의 네. 증가세가 일단 둔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이전에는 중국에서의 사태가 마무리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예측은 아니고요. 어찌 예. 보면 좀 희망사항이 아닌가 좀 풀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중국 호흡기 전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요. 이 저장성과 관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번 달 말에 절정기를 지나서 4월 이전에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긍정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 누적 환자 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4만 명이 넘었고 위중한 확진자로 분류되는 사람도 8천 명이 넘습니다. 또 중국 내 대도시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이 1억 6천만 명이 더 남아 있어서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밖에도 이 발병지 우한에 있는 그 후베이성 치사율이 3.2%로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은 이제 소식통을 이용해서요. 지난달 중순까지 우한에서 감염된 의료진이 500여 명에 이르고 600여 명은 의심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의료진의 감염 현황도 대단하군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이게 아마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이제 보고 세계 각국에서의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해외 의학 전문지 쪽을 좀 살펴보면은 뭐 최대 5월까지 간다 등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은요 바로 재생산 지수와도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재생산 지수가 뭐냐면요 감염병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감염력을 의미합니다. 예. 이 앞서서 뭐 사스나 메르스는 이 재생산 지수가요 한 명이 안 되는 0.4명에서 0.9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6일에요 국제 감염질환 저널에서 투고한 그 홍콩대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은 그 현재 공개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해봤더니 재생산 지수가 최소 2.24명에서 최대 3.58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저 수치는요 높아질수록 감염력이 강하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31일에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가장 오래된 의학 전문지인 더 랜셋에서 발표한 그 홍콩대 연구팀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을 좀 살펴보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생산 지수를 2.68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한 지역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 이 사태가 최고조에 달하고 1, 2주 뒤에는 다른 도시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생산 지수, 이 전파력이 떨어질 경우는 4월 말에서 5월로 정점 시기가 더 늦춰질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학계 가설일 뿐 확실한 예측,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은 네.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의 확진자가 생기면 이렇게 2명에서 3명 이렇게 아마 옮기게 된다. 이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그 전 세계 확진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예. 드릴까 합니다.
지도가 하나 준비됐는데요. 일단 보시면 저 붉은색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존재하는 국가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을 제외한 해외 누적자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저 지도는 이제 11일 어제 발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이미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일본은 200명이 넘었고 가장 많고 싱가포르가 47명, 그리고 태국이 33명, 한국이 28명으로 뒤를 이으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가 18명, 뭐 베트남과 호주 15명, 그리고 독일 14명, 미국이 13명 등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북한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까지는 이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확진자를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는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요, 이 WHO의 공식 발생 건수 집계를 둘러싸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각 나라의 자진 보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일본 우리 요코하마 총영사를 연결해서 배 안에 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상황을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은 아마 본토에서 치러지는 올림픽 때문에 어떻게든 본토의 감염자 숫자를 줄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늦어져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말고 다른 나라 사정을 좀 살펴보죠. 미국 한번 먼저 살펴보죠. 미국 1차로 귀국했던 우한에서 귀국했던 미국인들 곧 뭐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지난달 29일에서요. 우한에서 귀국한 미국인 195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격리 생활 14일이 지났습니다. 195명 대부분은 이제 국무부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인데 전세기편 귀국 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동쪽으로 한 96km 떨어진 공군기지 안에서 그동안 격리돼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들 중에는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이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전략으로 억제를 꼽았고요. 그리고 상황 악화가 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총 13명으로 11명은 중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2명은 2차 감염자로 또 알려져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제 추가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한 남은 미국인들 역시 현재 이제 텍사스 등 다른 여러 곳에서 군 기지로 이동을 해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구촌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뭐 다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진행되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18개월 안에 이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의견을 밝힌 건데요. 현재는 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는 뭐 항바이러스제나 아니면 항곰팡이제 등을 처방받아서 그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에서도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의 경우는 백신을 이미 쥐에 투입을 해서 항체 반응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뭐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유럽 등 세계 각국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도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각국의 의료진, 관계자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구진 역시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중국산 원부자재를 공동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이 지원되고 낮은 금리의 보증도 시행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시장은 물론 음식점에도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절반 넘게 준 곳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상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막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모임 다 취소됐어. 진짜 힘들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수출 기업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수출입 지연 피해를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마스크 필터를 포함해 중국산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 수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에 대한 공동 수입 및 대체 공급처의 발굴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대상 수출입 기업 가운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250억 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1,0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외상거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매출 채권 보험 인수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 특별 보증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의 대출 금리도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경유 피해 점포의 정상화를 지원을 위해 전문가 위생 진단, 매장 환경 개선, 재개점 행사 방문객 경품 증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공영 홈쇼핑을 통해 시중에 마스크 100만 장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일상적인 활동이나 소비를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묵집이고 떡집이고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손님 오시는 게. 그러니까 일단 돌아다니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는. 외국인 관광객만 연간 400만 명이 몰리는 서울의 대표 시장이라 매출 타격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70%로 줄어든 게 아니라 70%가 아예 줄었다. 30%밖에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극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야 한다면서 스쳐 지나간 정도로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소독만 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은 정부가 책임질 테니 국민들은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서 일상으로 복귀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특히 또 경제 활동, 소비 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충남 아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했던 부처 업무 보고를 재개한 데 이어 다시 현장 방문에 나서면서 불안과 공포를 딛고 본격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선 한중 노선의 80%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객실 승무원의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정규직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희망휴직을 신청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도 희망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중국 노선의 매출 비중이 19%로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제 항공산업은 수익성 저하 차원을 넘어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위기경영 체제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이 먼저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당분간 얼마나 만들어 얼마나 팔았는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사재기를 막고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싸게 살 수 있는지가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고 또 누가 한꺼번에 많이 사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다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재기 등으로 시장 질서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 물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 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조치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한 곳에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면 역시 수량과 판매처 등을 같은 시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때 정부에게 긴급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라 시행의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여러 범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음식점에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23번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식당 여러 곳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식당에 다녀간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통과 보완을 위하고 프로젝트를 지나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바쁘죠. 늘 직원들과 톡으로 일하는데 불편하고 보안도 염려되더라고요. 위하고를 시작해보세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어디서든 협업하고 민감한 보안 문제도 해결되고 직원이 퇴사해도 업무 단절이나 정보 유출도 없겠네요. 위하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위하고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대구 출신의 봉준호 감독을 앞세운 대구 출마 예비 후보들의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경남 험지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을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쭉 꺼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른바 봉준호 마케팅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로서는 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은 나무랄 건 아닌 것 같은데 대구가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이 잘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서 한국당의 후보들이 봉준호 감독을 많이 내세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얘기가 되는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감독한 이런 영화들이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영화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저도 뭐 기억나는 게 괴물도 그랬고, 설국열차, 또 살인의 추억도 그랬고, 그 작품에 전부 송강호 씨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이제 수상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송강호 씨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CJ의 그 이미경 부회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그 당시 집권했던 그 계열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또는 사과 입장 표명 없이 그대로 뭐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른바 봉준호 감독을 내세워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영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 그다음에 봉준호 영화거리, 동상, 봉준호 생가터의 복원, 뭐 기념관, 봉준호 공원으로 공원 이름을 바꾸겠다. 많이 쏟아져 나왔군요. 급조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서 저렇게 이제 이름에도 알리면서 나는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고생 좀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기로 합니다만은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아무런 그 꿈도 펴보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 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많은 제약 때문에 제대로 꽃을 못 피운 사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죠. 사과 정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나을 것 하고, 같은데. 근데 전 이 부분도 그렇고 탄핵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선거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여전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딴 것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그냥 막 좌경 뭐 이렇게 몰고 네, 갔던 그렇습니다. 것이. 예. 그러고 보니까 CJ 이미경 부회장도 박근혜 정권 때는 이제 상당히 블랙리스트가 눈에 됐죠. 가시로. 일반 이제 좌파 문화 예술인이라는 거거든요. 예. 작품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작품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대단히 과장되게 해석해가지고 예. 뭐 이제 괴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능하다. 거기 이제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그 당국이 잘 대처를 못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신기해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미경 부회장은 미국에 가서 오래 머물면서 미국 영화계와 네트워크를 쌓은 것이 이번에 도움이 오히려 됐을 수도 이번에 있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 보면은 네.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 영화를 평할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이거든요. 이런 이제 좌파 문화 예술인이라고 이른바 낙인을 찍혀서 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그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런 이제 위대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 단순히 영화가 잘 됐다는 측면을 떠나서 민주주의까지 연관을 그 외신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외지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에 집권한 정당은 지나간 이름이다만 좀 반성할 필요는 있고 이런 것들을 당 입장에서도 얘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 이번 기회에 뭔가 네. 좀 자성의 뭐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 얘기를 계속하면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향에 나가고 싶다. 안 된다. 험지로 가라. 그럼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하다가 그냥 어찌 하다가 그러면 내가 경남 양산으로 나가면 안 되겠소. 라고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내려갔었잖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났는데 전 지사를.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천 때 항상 나오는 게 기득권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른바 텃밭이라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예. 당선이 쉬운 곳이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양당 다 있는 거죠. 한국당도 그렇고 일단 거기서 출마하지 말고 되기가 어려운 지역,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 이른바 험지 아닙니까? 예. 위험한 지역 이런 얘기인데 홍준표 전 지사는 사실 험지도 많이 나갔었죠. 동대문 이런 곳에 출마도 했었고 서울 동대문에서 세 번이나 연달됐으니까. 송파도 갔었고요. 송파도 갔어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전 의원으로서는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기 한번 출마하겠다는데 고향에 이걸 왜 이렇게 말리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체로 이제 당하고 조율은 좀 된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양산에 출마하겠다라고 거의 입장을 굳힌 보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김용호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이죠, 한국당에. 예. 절반의 수학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서 양산도 사실은 만만한 데는 아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이제 그렇죠. 의원이 나오겠다라는 예. 거니까 민주당이 이제 누가 후보로 결정할지 몰라요. 그쪽에 지금 현역은 민주당 의원이에요. 서영수 의원인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두관 대 홍준표 대 김두관이라는 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겠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지금 이낙연 대 황교안 대 이낙연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지만 못지않게 대단히 뜨거운 지역이 될 수 있어요. 홍준표 대 김두관이 붙으면 말이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뭐 이거 뭐 어느 쪽을 편들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되게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아마 절반 훨씬 넘게 고향일걸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단 그곳이 고향이 아니면 출마를 못하죠. 사실상. 예, 그렇게. 뭐 어느 정당에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근데 지금 이제 아니 고향에서 출마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뭐 당연하신 말씀인데 이른바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분들은 당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죠. 대선 주자급이기도 하고 예.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아니 김태호 전 지사도 김태호 전 그렇고 지사도 한국당에. 예. 그런데 너무 쉽게 인식되는 지역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다시 말하면 혁신공천, 예. 인적쇄신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면서 뭔가 우리는 공천을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인적쇄신을 한다. 이런 이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잠깐 고향으로 간다. 어떻게든 네. 해다가 이제 양산으로 일단 중재안을 냈습니다. 됐습니다. 고향은 원래 뭐 밀양 쪽이죠. 밀양 창녕 네, 이쪽 지역구죠. 나가려 했던 것이 이제 양산 쪽으로 이제 결론이. 김태호 지사는 아예 자기 고향 거창, 함양, 산청 이쪽에다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지금 뛰고 있는 거 뛰고 아닙니까? 있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아마 창원 성산 쪽으로 예. 그쪽으로 출마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가닥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예. 창원 성산은 거기 이제 정의당 후보가 여영구 후보가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된 곳이잖아요. 예. 그때 김태호 전 지사가 다니면서 선거 운동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곤란하긴 할 거예요. 입장이 아마 예. 그때는 상대방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후보를 도왔었는데 이번에 만약 출마한다면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애로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고향에 나가면 안 되나? 이 문제인데 뭐 김영호 위원장이 그 거목이 될 분들을 갖다 엉뚱한 곳에 박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대충 어떻게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것도 완전 생각하고 있는 것 서울에 같습니다. 어려운 지역 말고 하다못해 뭐 극단적으로 호남에 출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예. 정도 호남 그 경상 PK 지역은 PK 지역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의 말씀이. 네. 자, 그다음에 군소정당 중에 세 당의 합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뭐 이렇게 되는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이 두 지도자가 사퇴를 한다면 하고서 대한신당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뭐 흡수 통합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내가 왜 물러나냐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통합에서 특정인의 거취부터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7석이죠. 대한신당이 민주평화당이 4석인데 지금 당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통합의 명분도 약해요. 그 당시 왜 헤어졌으며 지금 왜 다시 합치는가에 대한 명분이 사실은 약한 거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말은 합니다만 호남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운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뭐 정당의 통합이 그런 것이니까 예. 원래 위기에 처음 통합하는 거니까 뭐 그 자체를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자신들의 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제 통합은 뭐 전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되긴 되는데 특정인의 그 거취를 먼저 거론하고 나온다는 거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예.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손학규 정동영 대표는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올드보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정당의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조건 둘이 물러나라. 그럼 흡수통합한다. 전 이것도 흡수통합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가 좀 이렇게 정연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아무튼 뭐 손학규 대표는 아니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거취하고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 있다는 뭐예요? 거냐. 예.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당 통합을 하더라도 3당 통합 후에 세대교체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 세대교체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예, 분명히 얘기를 하는군요. 저 뒤에 기자들이 계속 이선태진 얘기를 물으니까 네, 그렇죠. 조금 짜증도 많이 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3당 통합도 이뤄내고 미래 세대와의 통합도 이뤄내면은 다시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업적이면. 근데 미래 세대와의 통합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거고.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손 대표가 많은 이제 그 이른바 거취에 관련해서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논란이 바른미래당 대표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3당 통합을 이뤄내서 3당 통합이 되면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예. 상당히 의석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아주 이제 군소정당으로 이렇게 산재에 있다가 일약 제3당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단지 이제 의원들이 거의 100% 호남 의원이거든요. 현역 의원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손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죠. 네. 지역당이 되지 않으려면은 단순하게 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대, 미래 세대라는 게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진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그쪽하고 합쳐야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그런 작은 지역 정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룰지 알 수 없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이제 구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얼마나 신뢰를 갖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들 물러나면 우리는 흡수 통합도 감수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건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배제의 정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바른미래당과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차원에 무조건 나 탈당하고 지금 좀 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당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국민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통합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저 현실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뭘 배제하기보다 자꾸 포용해야지 통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3당이 모여서 이제 이번 주 내내 계속 논의를 아마 할 것 그렇게 같은데 하겠습니다. 결과를 네. 지켜보고 네.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측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춰 총선이 끝난 뒤에 이어가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다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관 등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40분에 걸친 양측의 공방이 끝난 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5월 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형사사건의 기일이 석 달씩이나 미뤄지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쪽 공판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국당 의원들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 측은 처음부터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한 여야 모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을 방문합니다. 최근 검찰 간부 인사와 청와대 수사 등을 두고 내외부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어수선해진 조직을 다시 정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전국 지검장을 불러 모아 총선 대비 체제를 강조한 윤석열 총장이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을 순회합니다. 총장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사건 수사 등으로 미뤄왔던 통상적인 총장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와 청와대 수사를 두고 내 외부에서 잇따라 파열음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 이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갈등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전 장관 기소를 반대하자 바로 아래 양석조 선임 연구관이 강하게 항의하는가 하면 최강욱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공개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을 돌며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격려하고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첫 방문지인 부산에선 양분남 부산고검장과 권순범 부산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좌천성 인사로 밀려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도 재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지방검찰청 방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서는 현 정권 관련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무부가 사안이 정치적으로 비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가운데 공소장 대신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대응처럼 보이게 했다며 법무부가 사안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무겁게 생각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이나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정비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여야 정당들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지역 경선이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즉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헌법이 있고 선거제도가 또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전당대회는 코커스인데 또 누구나 참여하는 예비선거가 프라이머리죠. 코커스보다는 프라이머리로 치르는 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앞서 1차 경선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가 박빙의 차이로 2위를 했는데요. 뉴햄프셔에서는 1위를 차지했군요. 네, 아이오와 1위였던 피트 부티지지 후보는 뉴햄프셔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이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대세라고 불리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위까지 떨어져서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뉴햄프셔 예비선거. 특히 당원들의 투표인 코커스와 달리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만큼 전체 민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10개 카운티 221곳에 투표소를 마련했고 순조롭게 투표와 개표를 이어갔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아이오와 코커스와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로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이 쏠린 민주당은 아이오와에서 박빙의 차이로 2위였던 샌더스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We are going to unite together and defeat the most dangerous president in the modern history of this country. 아이오와에서 이변을 만들어낸 부티지지 후보는 2위를 유지해 샌더스 부티지지 양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I admired Senator Sanders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respect him greatly to this day, and I congratulate him on his strong showing tonight. 이어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 의원이 3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워런 상원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 계단씩 주저앉았습니다.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굳히며 대세론을 내세웠던 바이든 후보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강 구도를 굳히려는 1, 2위 후보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만들려는 바이든 후보, 14개 주 경선이 몰린 슈퍼 화요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블룸버그 후보까지 미국 대선을 향한 경선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까지 이렇게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이 시상식에 참석했던 배우들이 오늘 오전 귀국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전 5시 15분 도착이었으니까 이른 새벽인데 입국장에는 국내외 많은 취재진이 몰려서 기생충에 쏠린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LA 현지 일정이 남아있어서 다음 주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화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귀국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끼리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강아지가 누군가의 반려견인 모양인데 배가 고픈지 상당히 계속해서 짖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기는 거겠죠. 그런가요? 그것도 반기는 소리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2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조개 모양으로 위아래가 접히는 새로운 폴더블 폰, 그리고 1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 기능의 S 시리즈입니다. 네, 삼성은 폴더블폰 시장의 선점과 함께 새로운 10년의 압도적인 우위를 선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심장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야심작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폴더블폰 Z 플립과 갤럭시 S20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 3천여 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We have discovered new ways to use technology to advance humanity. With the Galaxy S20 and Z Flip, we are now changing the shape of the mobile category. 갤럭시 S10의 후속작 S20는 최대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와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줌 기능을 내세웠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큰 화면을 구현한 갤럭시 폴드와 반대로 더 작아지고 가격대도 낮아졌습니다.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device is that it's very compact. It's certainly a much more compact than the original Galaxy Fold. 특히 스마트폰이 점점 커지면서 호주머니나 핸드백에 넣기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새로운 폴더블폰은 평소에는 보통의 스마트폰 크기지만 이렇게 조개 껍데기처럼 접으면 손바닥 크기로 작아집니다. 또 스마트폰을 접어 거치대 없이 셀프 카메라를 찍거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초박형 유리를 적용해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남는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0만 대 수준이었던 폴더블폰 시장이 급성장해 5년 뒤에는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큰 성장보다는 안에서 폴더블폰 시장으로 전환으로 프리미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폴더블폰 시대의 포문을 연 갤럭시 폴드에 이은 Z 플립 출시와 함께 새로운 폴더블폰 경쟁은 더욱 불을 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육체적으로 일단 힘들고 저희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겁내고 일을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방역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동대문 시장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방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장에 손잡이 같은 데를 많이 방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다녀가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그런 쪽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역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상인분들이 약간 조금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최대한대로 이제 피해를 가지 않게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에 나오면은 밥 먹을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끼 찾아먹으면 많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바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최전선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뭐 어떤 곳을 방역하셨나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만 하는 건 아니죠? 네, 다녀가신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방 활동을 현재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통시장들 위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을 지금 예방 방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 교민들이 탄 버스를 또 소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루어진 작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약 이틀에 걸쳐서 진천, 아산 쪽에 이제 교민들을 태우고 온 버스들을 그분들이 내리면 운전하신 그 기사분들하고 버스 자체 안에를 닦아내고 옷이라든지 뭐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폐기 처리를 합니다. 직접 가시진 않았는데 이제 협회에 있는 회원사 분들이 가서 하셨잖아요. 뭐 힘든 점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어떤 점이 힘들었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어차피 저희는 주로 이제 전문 방역인들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힘든 거는 없죠. 다만 이제 심리적인 거, 또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내려와서 다른 데 소독하고 온 것처럼 하고 이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막연한 불안만 있다면 못 하겠죠. 근데 그게 소독을 하면서 안전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을 계기로 뭐 잘 몰랐던 분들이 방역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해하셨던 분들은 그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시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꼭 그렇게 이제 뭐 위축된 생활만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바이러스라는 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맘 놓고 이렇게 뭐 다니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심을 하되 그렇게 너무 불안과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저기가 그냥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기만 바라야죠. 힘들어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확진자가 어디를 거쳐갔대, 저기가 위험하다 이러면서 피해 다니는데 저분들은 거기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방호복을 계속 입고 계시는 모양인데 방호복 속에 격리돼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데도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하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네, 그 옷이요 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땀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예. 아무튼 방역을 둘러싼 뭐 오해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장사하는데 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는 좀 세게 더 쳐달라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뿌리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예, 우리가 조금만 더 두려움을 떨쳐내고 방역사분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면서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을 둘러싼 여야 정당들의 공약 얘기가 있었는데 9330님, 블랙리스트로 탄압하다가 봉준호 공약을 쏟아내는 일부 정치인들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2813님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 개강과 졸업식도 연기되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박 중인 크루즈선 관련해서 유튜브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소이저에서 이제 방역사 분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9330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은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아침부터 개겠고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에 기온이 높아서 눈보다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것 같는데 이게 겨울비인지 봄비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비에 관련된 노래 준비했는데요. 마인드유의 봄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었었는데 요즘은 밤이 꽤 길어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도시는 무인도와 같아서